노인요양 365 채널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수익 구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제가 노인시설,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죠. 이런 시설을 차려서 이제 차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롭고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수익이 아니겠는가? 수익. 대체 이런 이제 요양원, 제가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대략 이제 50억 정도를 들여서 지은 규모가 큰 요양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마음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한 건 아니지만 주요관보호센터, 그리고 이제 방문 목욕,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 그러면 대체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한 달에 인건비 제하고 필요 경비 제하고 대체 내수 중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남을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얼마 나올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대략 50억 들여서 요양원 차리면 한 달에 얼마쯤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상당히 난처해합니다. 왜냐?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워낙에 이 수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수익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산출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줄 거냐? 바로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직원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이 다르겠죠. 예컨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 수가 엄청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소자가 21명이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몇 명이 필요하냐? 바로 12명이나 필요합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 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입소자 숫자, 직원들의 어떤 변화 정도, 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수익 구조, 이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왜냐? 볼까요? 서비스 제공 수입,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매출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바로 사업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 매출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냐?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돈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시설은 80%를 요청하고요. 재가시설은 85%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그동안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를 내야 됩니다.
재가시설은 15%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사람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그 100만 원 중에 약 8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서 충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출입니다. 사업 매출. 이게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에서 인건비를 빼야 됩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는 기본급이 있고 또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대략 9.88% 정도 됩니다. 그 퇴직적립금 8.3%. 이게 가장 덩어리가 커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냉난방비, 전기요금, 또 세금,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연료비, 시설 및 장비 보수비. 세 번째, 또 물품도 사야 됩니다. 필요하면 시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용품을 사야 됩니다. 각종 돌봄용품, 일상생활용품, 목욕, 세탁, 주방용품,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게 이제 골치 아픈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극소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건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로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래 있던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서 들어갔다. 그럼 이제 임대료, 월 임대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아니냐. 임대료라든가 은행 대출 원금 이게 가장 크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소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사실은 이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많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인건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인건비를 제한 금액이 잠정적인 수익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이 수익은 뭐냐? 인건비도 빼고 시설 관리비도 빼고 물품 구입비도 빼고 임대료라든가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 관리비, 물품 구입비, 임대료 대출 이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 지출해야 될 인건비 수준만큼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바로 매출에서 인건비만 빼도 정확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수익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설 유형별로 수익 구조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요, 차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때 요양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건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명 이하일 때 아주 소규모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월 환도, 그러니까 월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의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식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비를 받아요. 대략 그 요양시설 같으면 한 달에 대략 이제 하루에 한 7,000원 꼴이니까 대략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 식비를 받으면 그 돈 가지고서 20만 원 정도 가지고서 뭐 조리원은 인건비로 쓰고 또 뭐 이제 뭡니까 LPG 뭐 가스로 쓰고 주방 용품 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오로지 식재료비로만 써야 됩니다. 식재료비. 그러니까 식비 받아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수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상급 침실 이용료, 이비용비, 기저귀 사용료, 생활용품 구입비 이것은 뭘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기저귀를 사용했으니 그만큼의 돈을 이제 받아야 되죠. 보호자한테. 그런데 원래 원가보다 더 많이 얹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주 나중에 수급자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가 개념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수입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가는 뭐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호, 재가보, 단기보, 복지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의 85%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는다. 나머지 15%는 역시나 본인 부담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출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그러다 보니 이 인건비와 관련된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그냥 마음대로 시설에 당신의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비율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60.5%, 65%, 48.3%, 58.5% 이런 식으로 시설 유형별로 그리고 그 해당되는 종사자를 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 의사.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는 월급은 전체 매출에서 60.5%를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종사자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시설장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 규모가 커지면 사무국장도 있고 영양사, 조리원, 또 뭡니까? 관리인 이런 다른 직종들이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종들은 일단 차치하고 이들한테는 무조건 이만큼의 매출에서 이만큼의 그 인건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시설 규모가 작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입소자 또는 수급자가 일정 수 이상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근데 또 하나가 고려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바로 이 최저임금의 또 기준에 또 합치를 해야 돼요. 2021년도 보니까 시급이 8,72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만 2,480원. 한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뛰었죠. 뛰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만 됩니다. 안 그랬다면 나중에 이제 해당 종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다 고발해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대부분 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은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가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인건비 지출 비율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셔서 임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원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직원들을 그냥 뭐 내가 뽑고 싶으면 뽑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자가 몇 명에 따라서 그 시설에 배치시켜야 될 필수 인력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이것은 이제 입소자가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도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장 1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그러니까 입소자 3명당 1명씩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소자가 늘어나잖아요. 10명 이상, 30명 미만 이런 경우에는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든지 사회복지사든지 둘 중에 1명은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는 그 촉탁 의사를 말합니다. 사실 이들에게 나가는 뭐 돈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솔직히 간호사는 워낙에 임금이 세니까 거의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쓰겠죠. 1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을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조리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보다 종사자가 늘어났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입소자가 늘었고 는 만큼 수입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렇게 종사자가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명 이상이 됐어요. 수급자가. 그러면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은 뭐냐? 수급자가 50명 이상이면요, 사무국장을 뽑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무원은 또 수급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또 사무원을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수급자가 49명일 때까지는 사무원이 필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영양사도 마찬가지. 수급자가 49명일 때는 안 뽑아도 되는데 수급자가 50명이 되는 순간부터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조리원은 입소자가 25명일 때 1명씩 뽑아야 돼요. 위생원은 입소자 100명일 때 뽑고, 관리는 입소자가 50명 이상일 때 뽑는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가 요양기간을 보겠습니다. 재가 요양기간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시설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1명 있는데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 수급자,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받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사회복지사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이제 뭐 필요한 수만큼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요양보호사,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인력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설장, 치과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은 그 인건비 지출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기간의 잠정적인 수익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서비스 제공 수익. 아까 제가 이걸 매출이라고 설명드렸죠. 사업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만 빼면 이게 사실상의 잠정적인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빼서 될 건 아니잖아요. 뭐 난방비, 또 뭐 각종 물품, 또 뭐 임대료 이런 것들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건비가 가장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만 제하고 나면 이제 어림자 와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매출이라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건 이제 서비스 제공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 매출의 매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약간 틀려요. 이쪽은 워낙 규모가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소자가 9명 이하니까.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그래서 서비스 수준도 좀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비용이 조금 약간 떨어집니다. 1등급, 그 대상자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 정말 거의 거동도 못하고 와상 노인 이런 분들은요, 하루 24시간만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셔도 71,900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했더니 30을 곱했더니 215만 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1등급인데 이분들은 거의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단가는 세잖아요. 단가는 센데 별로 해드릴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욕창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해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요양시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1등급을 선호합니다. 워낙 비용이 세니까. 그냥 하루만 누워 계셔도 이만큼의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 착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인들이 마치 돈으로 보인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런 말한 게 워낙에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 좀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재가 쪽 하겠습니다. 재가 쪽은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1등급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2등급은 이만큼 쓸 수 있다. 3등급은 이만큼 쓸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 예를 들어서 1등급, 글쎄요. 제가 서비스 기간에 1등급인 와상노인을 제가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152만 700원을까지를 한 달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쓰고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만 원 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상자가 2등급이다. 그러면 이분은 좀 몸이 불편하긴 하나 주회관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주회관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한 35만 원 정도는 방문 목욕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달 쓸 수 있는 한도만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정부에서 이 재가급이 월 한도에, 그러니까 앞서 지금 살펴봤던 이것은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이 있을 때 1등급은 150만 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느냐?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는 낮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3등급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5등급 체계가 되었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 또 추가가 되었죠.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2009년부터요 2014년 6월까지는요 1등급 월 한도액이 똑같았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6년 동안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물가는 올랐을 테고 뭐 최저임금도 올랐을 것이고 기타 등등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서비스 이용 한도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등급도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참 저는 글쎄요, 이 영상을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쁘시겠지만
무슨 일을 이렇게 좀 엉성하게 했는지 참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요. 꾸준하게 계속 오릅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돼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제대로 일을 하신 거죠. 공무원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노인 요양시설의 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엑셀 파일에서 제가 직접 하는 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